판문점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우리는 어제 한 북한군 병사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즐겨봤습니다. 지금은 의식도 돌아오고 말도 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는데, 그런데 이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 어제 장장 3시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전에 이국종 교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당초 예상은 귀순 병사 상태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기로 한 기자회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 병사 상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고충을 토로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와 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군 환자의 저희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 의사 입장에서 볼 때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겠습니까? 환자분 생명을 살리는 거고 어떻게든지 딴 데 신경 안 쓰고. 네. 말이 말을 낳는 상황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3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전 이국종 교수하고 이번에 지금 김종대 의원, 정의당 이따 얘기 나올 테니까 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이 특히 김종대 의원이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가 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기생충이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 병사, 귀순 병사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이 수위가 높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과 좀 어긋나는 듯한 이러한 그 수위로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방의 처음에 김종대 의원의 그것 때문에 이런 발언이에요. 이제 공방이 나온 거고 단순하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브리핑하고 약간 차원이 달랐던 거죠. 어제 기자회견 저 말도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평소 느끼던 이 외상과 관련된 이 의료 우리나라 업계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군 헬기로 수송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자기의 소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국종 교수는 이른바 아덴만의 그 영웅이라는 석희균 그 선장도 구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인지하고 있는 이제 의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처음에는 이 이제 북한군 귀순병사가 상당히 위독하다, 장담할 수 없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대 의원과의 이제 발언 관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이국종 교수는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 김종대 의원의 생각처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합참과 상의했던 것이고 군과 상의해서 환자 상태 정확히 알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얘기한 겁니다. 네, 백 변호사님도 어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고 다른 한쪽 눈을 가지고도 과거에도 의료 헬기 관련해서도 본인이 빚을 다 떠안기도 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왔던 그런 의사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 아까 기생충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게 일반 환자라면 이런 브리핑을 할까요? 이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일반 환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의 정확한 상태를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합참과 국방부 또 국정원이 다 합의를 해서 이국종 교수의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한 거고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이게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의료법 위반 문제도 의료법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이 얘기도 김종대 의원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한 병사가 총알을 5발을 맞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례 수술을 거쳐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서 김종대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가 어찌 보면은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어제도 그렇고 이제 해명과 관련된 그 여러 방송 언론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해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의료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인격 테러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거를 또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근데 이거 지금 기생충 얘기부터 다 보면
근데 주어는 네.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네, 이 발언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들어보고 그럼 다시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예. 이국종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는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17일자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이국종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읽혀진다 그러지 예. 이걸 공격하기 위한 글로는 읽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병사가 지금 총상을 당해서 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기생충 문제가 돌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뭐냐 하면은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의 감정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총상인데 지금 기생충 문제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겼다. 저는 김종대 의원이 뭐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아니죠. 있겠으나 예. 너무 발언의 수위가 아니 근데 수위도 예. 수위입니다만 저도 수위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기생충 얘기는요. 이국종 교수로서는 지금 이 북한군 병사가 굉장히 상황이 위독한 상황이잖아요. 네.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기생충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소득이 떨어지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다라는 맥락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김용대 의원이 다른 사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게 어떤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엔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국종 교수가 이 기생충 운운하고 다른 것들을 거론한 건 전혀 그 부분과 다른 문제예요. 네. 이건 북한의 문제를 거론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국종 교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인이 아니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환자를 살리겠다라는 일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총알을 여러 번 맞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김종대 의원이 이 부분을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쓰고 또 지금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주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네. 누굴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어가 없다는. 주어가 있는 거죠. 주어는 이국종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자신도 이제 이거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과를 지금 하면 됩니다, 그냥. 예. 만나서 사과할 거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에서 나왔을 때 그때 사과를 하면 돼요, 이국종 교수한테. 예, 오늘 뭐 오해가 많았고 이국종 교수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사과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저도 지금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제기한 문제 제기가 어마어마한 역풍으로 지금 어제 하루 왼종일 이제 실시간 검색어 1등을 김종대 의원이 예.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또 SNS의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본인의 그 쓴 글을 굳이 국민들한테 다시 이해시키려고 하지 예. 마시고 국민들이 어차피 다 읽고 판단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국종 교수에게 그런 부분으로 공격을 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건 자기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야 사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국종 교수님한테 뭐 공격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예.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사과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이국종 교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뭐 사진 찍고 또 그 사과하는 장면 보여주고 이런 거는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하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의 기본적인 요건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예.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야 그게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께서도 그 부분은 본인의 변화가 말을 없는 계속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내용을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깨끗하게 그냥 사과를 하시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도 가장 납득하기 좀 편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한 내용을 봐도 이 부분, 이 기생충까지 공개한 부분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그 부분이 기생충이 있는 게 어쨌든 이 지금 환자인 예. 이 사람을 모독 준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의료적으로 그 기생충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사로서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것들, 다른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안 할 수 있겠으나 이건 분명히 특수한 관계, 특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아까 우리 백 변호사 얘기처럼 합참하고 국정원하고 다 상의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대 의원이 너무 과도하고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나 사회 현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지금도. 예. 여전히 종북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고 뭐 종북 좌빨이란 말도 쓰는 사람이 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던 게 아닌가. 김종대 의원은 굳이 두둔한다면 이건 전혀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죠. 예. 그 의료진이 있는 그대로 국가와 상의해서 발표한 건데 이 부분을 너무 정치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던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단서 달지 말고 의도는 그건 아니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좀 과민했다.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과를 근데 하는 자꾸 거죠. 다른 얘기를 마무리가 하고 돼야 된다. 주어가 없었다. 의료진 얘기했다. 대한민국 의료진 얘기했던 건 아니었죠. 그거는 예. 누가 봐도. 예. 네, 누가 들어도 예. 두 분 다 주어는 이중국 교수였다 이렇게 들으신 건데요. 이국정 교수. 예. 야, 이국정 교수였다. 그런데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우리가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은 이제 이국정 교수에서 이제 전선을 언론으로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국정 교수의 발언은 뭐였냐면 이 기생충이 장을 뚫고 나서 천국이 발생하면 그러면 환자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이 브리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김종대 의원의 얘기는 언론에서 이제 기생충이라는 걸 받아서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 있었던 기생충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오긴 했었죠. 이제 그 행태는 이게 지금 이 환자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헐벗고 못 산다는 걸 자꾸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태가 옳지 않다라는 취지. 네. 그게 이제 아이고 저 뭐 지금 병사 몸에서 저렇게 기생충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지금은 없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 관음증의 나라라는 표현까지 쓰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런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지 이걸 북한을 자극하고 뭐 북한이란 나라는 뭐 사람들이 음식 먹어서 몸에 기생충이 있고 북한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귀순한 병사가 몸 안에 이런 기생충이 있는 것은 북한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핵무기 개발에만 열을 쏟고 주민들의 실생활 생활에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건 저는 오히려 이게 공익적인 측면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북한이란 나라가 북한이 우리하고 이제 국력의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인권 자체를 논의하는 거, 운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 국민들이 지금 북한군 병사에서 그런 뭐 기생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새삼스럽게 북한이 정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뭐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으로 가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말로 예. 너무 논리의 비약인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인데 네.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너무 이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정치로 접근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리고 평소에 김종대 의원이 굉장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예. 그 정치 사안에 관련돼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의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이건 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 얘기인데 예. 그 결과 어쨌든 실검색어가 어제 하루 종일 1위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예. 아무튼 향후 뭐 이제 김종대 의원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비판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향후는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김종대 의원이 어제 그 언론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도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이국정 교수도 불만이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3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의 발언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갑자기 보도를 나가면서 이제 북한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말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표현을 예. 썼었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사실 굉장히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걸 받아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고 이 환자의 목숨,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는 내가 살리고 있는 이 환자에 관련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거기다가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국회의원까지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어제 그 3시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토로한 게 아닌가. 중증 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이런 환자 노력들이 상태만 있으니까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이국정 예.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고요.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 아예 진보 브랜드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당까지 또 공격을 글쎄 했습니다. 그런 것도요.
정의당의 김정대 의원과 이국정 교수 개인의 여러 가지 얘기였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없겠죠. 네. 현역 의원이니까. 그렇다고 또 말을 또 그렇게 진보 브랜드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왜 거기 또 굳이 개입을 합니까? 이거 예. 참, 여기 지금 아까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아갈 건 말이 아니다. 말을 낳는 상황이다라고 이국정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말이 계속 말을 낳으면 그야말로 이 지금 이 북한군 병사의 이 목숨 어쨌든 뭐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인데 그런 본질과는 자꾸만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 좀 정치인들은 왜 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뭐만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자꾸만 뭐 이제 이 사안을 만들어내고 또 뭐 파장을 일파만파 가져오고 그래서 뭔가 또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또 이름이 나가고 이런 것들 너무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진보 브랜드 내려라 이런 얘기, 그건 김정대 의원의 개인의 얘기였잖아요. 그 진보 브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네. 그 부분도 썩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종대 의원 스스로 얼마나 무식한가, 얼마나 생각이 왜곡됐나 스스로 밝힌 거다. 이제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의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말을 정치권에서 자꾸 낳는 네. 이런 풍조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귀순 병사는 현재 회복 중이고요. 이국정 교수와 농담도 나눌 정도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국정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그 나이 또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딱 악수를 해보면은요, 우리 해군 UDT 대원 같습니다. 자기도 운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운전했다고 해서 무슨 와 그러냐고 그래서 놀랬죠. 세 곡을 틀어줬었는데 처음에 그 소녀시대의 지가 있는데 락 버전이 있고요. 락 버전이 네메시스하고 투스테이하고 이렇게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고 그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그냥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만 나오니까. 네. 뭐 우리 청년들하고 비슷하다 네. 이런 느낌을 하는데 이국정 교수가 뭐 이 중증 외상을 수술로도 치료를 하지만 저렇게 환자 심리 상태도 뭘 얘기를 하면 좀 환자가 편안할까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제 이 브리핑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가 운전병 출신이고요. 예. 8년 동안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귀순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상태가 회복되고 나서 지금 약간 어쨌건 극심한 외상을 앓지 않았습니까? 총알을 예. 5번이나 맞고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제 결국 의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우울증 증세를 해소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이국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녀시대 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시대 지 원곡하고 락 버전 두 개를 같이 틀어주면서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네. 원곡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전에. 예.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곡으로 봐도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이 원곡이 제일 좋다 하면서 좀 웃었다고 하고요. 예. 또 트랜스포터라는 영화를 이제 틀어줬나 봐요. 네. 영화 채널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쭉 보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채널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이제 광고가 나오니까 왜 영화를 껐습니까? 이렇게 이국정 교수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영화를 끈 게 아니고 이게 방송 중간에 나오는 광고인데 저기 있는 거 다 살려면 굉장히 비싸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사실 이국준 교수의 브리핑 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편한 얘기와 달리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좀 훈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이렇게 음악 들려주고 영화 그럼요. 보여주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뉴스는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본인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이 얘기 전해진 게 좀 찡하더라고요. 수혈받은 그 대량 출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피가 12,000cc 이상 당신의 피 안에서 돌고 있다, 몸 안에서 돌고 있다. 이래서 당신이 살았다. 그랬더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합니다. 이국정 교수가 외과 의사로서 단순하게 뭐 자신은 칼잡이라는 말도 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단순한 칼잡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환자를 안정시키고 이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가벼운 대화도 나누면서 또 뭔가 이 환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당신은 그런 자부심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예.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굉장히 그 많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어쨌든 내 몸에 이 그동안 북한의 인민으로 존재해 왔는데 북한 군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날 살렸다 그 생각을 갖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과 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적인 목숨이 그대로 회복된 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자신을 살린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어쨌든 북한군 그 병사는 목숨 걸고 지금 그렇죠. 자기 목숨 예. 일생일대를 걸은 거였잖아요. 그렇게 막 총알을 맞고 내려오면서. 예, 저희 어제 영상에서 예, 보니까 정말 그거 지근거리 송탄이 날아오는데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 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당신을 살렸다. 그러니까 저 의사로서 굉장히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어떤 뭐 외과적인 기술 이상의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렵게 넘어온 만큼 건강 완벽하게 회복해서 이렇게 네. 꿈도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군의 대처는 굉장히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국방장관이죠. 김관진 전 네.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어요. 구속된 지 11일 만인데요. 네, 저도 사실 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거치죠.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1차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2차적으로 이 구속, 이게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 번 더 판단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 기회를 주는 거군요. 네, 한 번 더 예.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속적 부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이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를 예.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인데 근데 이게 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때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사실 특별하게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때 조건들은 없는데요. 예. 이제 그런 거죠.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원래 신청을 해서 구속이 됐던 사람이 풀려나는 경우가 대략 12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 꽤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듣는 네네. 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12에서 15%의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을 시켜야만 됐었는데 예. 좀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구속시킬 필요가 이제는 좀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거나. 아, 사정 변경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리고 예. 아니면 이게 그전에는 범행을 다 부인했는데 예. 이제 저 다 자백하고요.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 모든 거 이제 자백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범행을 다 인정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좀 떨어지죠. 예. 이제 그렇게 뭔가 확 다른 변경이 있을 때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 가끔 있는데 저도 의뢰인들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저 억울합니다. 구속적 부심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건 사정 변경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김관진 장관 이거 같은 굉장히 경우는 어제 이례적인 거네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면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장 실질 심사 전담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보통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냉정하게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결과로 영장이 나왔는데 어제 영장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말 그대로 석방을 하게 된 건 이거는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그럼 저번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 공개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판결은 뭐 김관진 장관이 구속이 돼야 된다, 되면 안 된다라는 논란을 넘어서서 예. 변호사로서 좀 어제 굉장히 좀 놀란 그런 결정이었다 생각드네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어야 이 구속적 부심 했을 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이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풀려나서 의아했다. 변호사로서 굉장히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야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뭐 백 변호사 말을 들으면 전부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고 열 하루 만에 지금 뒤집힌 거잖아요. 구속적 네. 부심에서. 그렇다면 뭐 같은 얘기예요. 열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이 김관진 전 장관이 기존에 어쨌든 그 문건을 보여주니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 많이 나온 얘기예요. 사이버 예. 사령부 관련 BH 협조 결과 문건, 이 문건을 보여주니까 이제 김관진 전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이 김관진 전 예. 장관이 이제 MB 이명박 전 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받아냈고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이태하 전 심의단장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징역이 선고됐는데 거기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정치 관여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고 군의 어떤 속성상 과연 그 심리전 단장이라든지 연재욱 사이버 사령관 등이 상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12년도 7월 달에도
갑자기 군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선 앞두고. 예.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전 장관이었지만 그 당시 장관의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대통령께 예. 보고했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거란 말이죠. 여러 하루 예. 전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뭐 당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반발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청구는 재청구 쉽지 어려운 않아 보이긴 상황이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무튼 청구를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 보시나요? 같긴 해요. 예. 근데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어쨌든 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만 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요. 예.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 국민들 생각할 때 저건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법원에서 다시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가 무슨 뭐 지금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가 잘 됐는지 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판단을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정 변경이 있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구속적 부심을 받아주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사정 변경도 없고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다시 뒤집는 거를 검찰 입장에 생각하면 그럼 앞으로 우리 영장 청구할 때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항변할 또 수밖에 이러다 없는 보니까 상황이고요. 예. 검찰과 법원의 지금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고 현실적으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못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영장을 청구합니까? 예. 근데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그럼 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동력이 가는 확 데는 떨어졌다고 조금 봐야죠. 동력이 확 확 떨어졌다. 떨어졌다고 예. 봐죠. 왜냐하면 여기가 벌써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 다음 예. 단계는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검찰 적폐 수사 이후에 뭐 구속 적부심에서 네. 풀려난 건 이번 첫 사례인데 앞으로 이 부분 수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검찰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지금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상납받은 특활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의상을 대주고 의상을 대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돈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예. 거죠. 한때 이 국정농단 이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다 예. 이런 얘기 많이 공동지갑이다.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고 또 이제 최순실이가 그 삼선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의 그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잖아요. 그걸 네. 해줬는데 그런 돈이 전부 이런 특활비, 특수활동비에서 나가지 않았겠는가? 네. 이런 의혹이 있는 있었는데 거죠. 이런 정황도 어느 정도 검찰이 파악을 아마 했다라는 거죠. 파악을 여러 가지 이제 했다는 것 정황이나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예.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예. 많잖아요. 지금 혐의가 18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13개인 경우도 18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 특활비 상납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잖아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추가 기소를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그 기소일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이런 특활비 전부 자신이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계속 진술도 안 하고 재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용처 확인하려면 이제 최순실 씨 불러야 되는데 부르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이게 검찰에서 부르는데 계속 이렇게 소환을 통보하는데 안 나가는 것도 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는 구치소로 또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겁니까? 아니면 안 최순실 하게 씨는 되는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는 안 할 거고 예. 지금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왔던 특활비가 일부 최순실에 건너갔다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진술 증거가 나온 건데 네. 최순실, 그러니까 저는 이 최순실 씨를 보면 가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에 소환하는데 거부하는 거는 정말 일반인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네. 최순실 씨는 그 전직 대통령의 뒤에서 사실상 국정농단을 한 주범이라고 지금 비선 일단 실세 나와 있는 아니었습니까?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나와서 이 부분에 자기가 억울함 밝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인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해주는 그런 정도의 검찰의 호의라고 할까요? 예. 그런 호의를 베풀 생각이 지금 검찰은 그럴 없는 수는 것 없고 같고 최순실 구인장을 씨는 발부받아서 버티면 구인장 발부받아서 극단적으로 예. 끌고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계속 지금 뭐 조사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뭐 이 수사, 이 재판 자체를 뭐 네. 정치 보복이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규정을 했죠. 했잖아요. 본인이 아예 그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네. 자신의 육성으로. 그리고 재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좀 지난 일입니다만 그 이른바 저는 그때마다 듣는 생각이 보수란 말이 거기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은 보수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른바 이제 보수의 결집을 이제 뭐 지시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그쪽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일말의 반성,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순실 이 같은 경우는 정말 분수 파악이 안 된 사람 같아요.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예. 전직 대통령인 줄 아는지 어떻게 그런 그 지금 백 변호사 얘기처럼 어떻게 그 검찰 그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자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던 그러한 국정농단의 자기는 실세였다고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보편의 국민들로서는 그래서 그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기 있는 때문에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에 이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발가락, 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구치소 측에서는 좀 비상에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세월호 참사 한참 수습할 때 성형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은 정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야 할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은 당시 참사 한 달 뒤인 5월부터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바로 이틀 뒤인 4월 18일 박 전 대통령이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든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4월 18일 청와대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요. 특검팀은 이곳에서 김 원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청와대로 들어가서 시술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틀 뒤인 4월 20일 청와대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술 뒤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에 다녀오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턱에 남은 흔적입니다. 4월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모습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왼쪽 턱에서 리프팅 시술의 흔적이 슬쩍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재판에도 안 나가고 변호인 접견도 안 하는 박 전 대통령, 즐겨보던 TV도 마다한 채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주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호소해서 서울구치소 소장은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자택에도 못 가고 근처 관사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한 언론사가 입수해서 네.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18일, 16일 날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18일 날 이제 그러한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김영재 원장이 밖에 있다가 네. 김영재 원장이 이제 타고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리고 20일 날 4월 18일 날 그런 성형 시술을 하고 이틀 지난 20일 날 그 부인이 네.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사후 관리를 했다 예, 이런 뭔가 관리 차원에서 예, 들어갔을 나름 것이다. 뭐 이제 추론을 한 거죠. 그리고 예. 특히 이제 21일 날 지금 방금 이제 리포트처럼 수석비서관회 이때 이 리프팅 자국이 보인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8일 날 시술하고 20일 날 그 관리하러 들어갔고 김윤채 씨가 그리고 22일 날 그것이 나타났다. 이런 이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발표는 안 했었는데 예. 검찰의 수사 이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적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4월 18일만 시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도 뭐 지속적인 시술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추가로 지금 나왔었는데요. 이것과 동일하게 이제 네. 2014년 5월 12일하고 13일에 5월 12일에는 또 김영재 원장의 그 통신 그 위치 추적 결과가 청와대 인근으로 잡혔고 네. 13일은 부인 박채윤 씨가 또 청와대로 들어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3일 날 이제 박채윤 씨가 들어간 건 무언가 성형 시술하면 그 다음 날 예후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13일 날 국무회의의 사진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턱에 멍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이 전에 아까 세월호 참사 3일 후에 있었던 그 당시와 동일하게 무언가 리프팅 시술이나 기타 다른 시술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게 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사실 뭐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의 증거 상황이라고 보면.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본인이 대응을 잘했다, 잘못한 게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것만 봐도 국민들 가슴을 거의 찢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월 18일이면 그 당시에 막 에어포켓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3일을 이제 예.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의 성형을 청와대에서 이거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이 5월 12일, 13일도 세월호 문제로 거의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뭐 미용을 위해서 이런 뭐 시술을 받았다고 물론 이게 뭐 여자로서의 사생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 물속에 이제 가라앉는 선체 보면서 국민들이 막 어떡하나 이렇게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때고요. 그 이후도 사실 세월호 트라우마 굉장히 크지 그건 않았습니까? 5월까지만도 아니죠. 예. 그 부분은 뭐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됐던 그럼요. 것이고 국민들 모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파했을 때였는데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어쨌든 4월 18일 그리고 5월 12일 막 이런 경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그 보편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가죠. 그건 대통령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추론상 볼 때는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카메라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쨌든 특검 수사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걸 구체적으로 수사는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게 검찰 수사에서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 더 수사가 진행되긴 힘들 거예요. 힘들 이거를 거다. 형법상 딱 죄를 묻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주치의가 뭐 다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의사가 들어왔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을 행동이지만 현행법상 이게 딱 무슨 죄다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에서도 사실상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사보고서에 적시하는 정도에 그쳤던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죠. 세월호 7시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건데 그 이제 조작됐다고 그렇죠. 해서.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밝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가지 문건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확실하게 7시간 그동안 뭘 했다는 건 결국은 묻혀버릴 것 같고 나중에 역사가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 마음속에 가장 사실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법적으로는 밝힐 수 법률적인 부분과는 밝기 별개의 힘든. 문제인 거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과연 그때 대통령이 뭘 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7시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을 왜 자꾸 아직도 7시간 얘기를 하느냐, 7시간 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반드시 알려지고 밝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건 맞죠. 예. 그러나 규명되기는 굉장히 네,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이런데. 어려운 상황, 국민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이 특활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 뭐 여러 번 말을 지금 바꾸지 네. 않았습니까? 오늘 귀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이 될까요? 특활비가 엉뚱하게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예. 제대로 튀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이 성완종 그 리스트에 그 1억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거 해명하느라고 특활비 여기서 시작이 된 생활비를 거예요. 줬다 네. 이 해명을 하다 시작된 그때 뭐라 거죠? 그랬냐면 이게 2010년도에 그 당대표 선거에 기타금 1억 2천만 원이 이 성완종 고 성완종 회장으로 받은 1억 이걸로 메꾼 게 아니냐라는 그 당시 의혹이 나오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한테 온 특활비 쓰다가 남은 거 생활비로 줬고 그래서 아내가 그 생활비 모아가지고 그걸로 1억 2천 이거 낸 거지
나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뭐가 논란이 되냐면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써?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럼 그거 횡령 아니야? 그래서 이제 특활비 횡령이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게 아니고 특활비를 받았는데 그때 다 이 특활비 용도에 맞게 썼고 그 당시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나눠줬다. 예.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이제 그럼 이제 특활비 사용은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 과거 얘기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야당의 원내대표는 원혜영 의원이 나한테 언제 줬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차라리 그 내가 그때 줬는데 기억 안 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내 기억에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당시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하고 논란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오늘 밤 베트남에서 이제 귀국을 하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그 특활비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한 게 다르고 또 원혜영 또 원내대표 얘기가 또 다르니까 네. 뭐가 진짜인지 좀 정확하게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라고 얘기할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도 똑같이 문제 있다. 같이 조사하자, 국정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 부분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미 다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제1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 검찰의 특활비도 법무부가 쓰면 안 되는 건데 왜 검찰의 몫으로 돼 있는 거를 법무부가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전혀 달라요. 검찰 자체의 특활비가 그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법무부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건 근데 대통령 특활비는 따로 있어요. 200억인가 250억이 있거든요. 국정원에 편성된 이 특활비와 청와대 이건 다른 예산 항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선상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지금 상황 파악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거죠. 단지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성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게 것도 검찰 활동에 필요한 그렇죠. 검찰 예산인 수사에 거죠? 필요한 거라서 그런 전혀 다른 성격이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이제 그러한 검찰의 특활비나 법무부의 특활비도 좀 상세하게 내역을 밝힐 필요는 있어요. 그건 예. 특활비 관련된 전체의 문제예요. 특활비 일반의 문제인데 국정원이 지금 청와대 상납한 이 부분을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도 같이 수사해라. 예.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좀 거치게 얘기하면 저기 같이 이제 뭐 물귀신 작전 비슷한 거라서 그리고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주광덕 의원이 네.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로 들어가는 거는 다 알아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거야말로 관행이거든요. 이게 옳은 관행이건 그른 관행이건 간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몰랐다가 이것도 전혀 몰랐다가 검찰에서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 상납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밝혀졌다면 예. 그러면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고 검찰의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로 갑니다는 일선 검사들까지 다 압니다. 예. 근데 이번에 청와대 특활비는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내용인가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 직원들도 아나요? 청와대 내부 직원들도 몰라요. 정말 은밀하게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국정원장과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정말 몇 명만 극소수로 알고 진행이 됐던 거하고 이 검찰의 특활비하고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최 그러니까 교수님, 검찰의 예. 특수활동비 자체가 넘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을 이제 진짜 법무부에 필요한 법무부에 일정 배정을 하고 검찰 특활비를 낮추고 뭐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 정도의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 고발할 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요. 예. 지금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를 않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설명을 하고 저도 얘기했고 지금 백 변호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국정원장들이 지금 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 갖다 줬던 그 돈하고 이거가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게 많고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일반 상임위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위에서 되고 있고 예결특위에서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결산도 이런 것들도 고치고 각 부처에 있는 특활비 부분도 좀 뭐 감액할 건 좀 감액하고 내역을 좀 공개하고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현재 어쨌든 국정원장이 상납을 갖다 준 거였잖아요. 예. 뇌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검찰 특활비에다 갖다
된다라는 거는 아니 명색이 그래도 국민의 선량이라는 분들이 왜 자꾸 그렇게 접근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집권했던 집권 세력이었잖아요. 예. 그 최소한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고쳐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무조건 전부 같은 쪽으로 예. 가면 이건 안 돼. 국민들이 관행이었더라도 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정원 뇌물상납하고는 이건 결이 국정원은 완전히 다른 관행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완전히 다른 범죄 얘기인데 행위인데. 근데 홍준표 대표가요. 이런 걸 모를까요? 전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뭐 좀 똑똑하신 분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오히려 그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그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예. 보수층을 결집해서 뭔가 지금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분이 아실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사안마다 도저히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예. 지금 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장관이 출석했는데 이 특수활동비에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처음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대표 대 대표로 만난 두 사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 뭐냐? 합리적 개혁, 중도 개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정당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원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정책연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에서 정말 많은 진통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이런 진통,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진통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예. 안철수 대표가 처음 얘기했듯이 지금 국민들도 궁금한 게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정체성이 뭘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내부가 일단 정체성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예. 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계 의원들은 분명히 이념 지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당이 생성된 과정을 보면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해서 나와서 이렇게 국민의당을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공천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현안, 이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측근들과 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 중진들이 무슨 어떤 뭐 안보라든지 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향 이런 게 그렇게 같아서 이른바 정책이나 노선 이념들이 같이 공통분모들이 있어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때부터.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체성 문제는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물론 DJP 같은 경우는 DJ와 JP는 정치적 배경 자체가 달랐던 분들이었지만 어쨌든 DJP라는 연대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파기됐어요. 그때 DJP라는 건 내각제를 고려를 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YS 3당 합당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정치적 연대나 통합이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공통분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당 내부부터 이 공통분모가 흔들려요.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제 안 대표가 얘기한 게 정체성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자기는 중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대표로서는요. 확실한 중도가 뭐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극중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여전히 극중주의라는 말은 잘 해명이 안 모호해서 돼요. 모호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도에 대한 전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 중요한 건데 중도라는 거는 특정한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도인 거죠. 예.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적폐청산도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 이건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잘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지
그래야 중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도 수요는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걸 명확히 공략을 명확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중도로서 상황이라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다라는 인식을 예. 많은 국민들에게 준 데는 아직은 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유승민 대표는 오늘 포럼에서도 이 죽음의 계곡 이 표현을 또 썼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뭐 중요한 시기마다 광야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광야와 계곡 뭐 단어는 다르지만 두 사람의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는 의미는 참 비슷해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저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뿐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와 바른정당이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습니다. 네. 당 대표가 될 때도 계곡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이분들이 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그렇고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이렇게 조기 귀환한 적이 많지 않아요.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조기 귀환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부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너무 비장해요. 너무 비장. 네, 너무 비장. 2010년도 작년에 총선 앞두고 한 건데 두려운 광야에 있다. 물도 없고 절 것도 없고 전쟁 났습니까 지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선택과 조율을 결정하는 게 정치인 것이고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 정치 우리 국민의 일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되는 것인데 아주 주요한 정치 인자들인 이분들이 이렇게 광야에 있다. 그리고 뭐 사방엔 적군이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왜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계곡.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정치를 너무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너무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너무 정치를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죽음의 계곡 그리고 뭐 비장하고 사방엔 적군이고 이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저항할 때 유신 독재나 네. 이럴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때 지금 야당이 그런 정말로 상황도 극한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런 말들이 도대체 이건 자신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 이분들의 말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용어와 단어와 언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언술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다가가겠어요. 예. 그런 걸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예. 결의만 드러내. 자신들만 결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럼 결의가 충만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근데 너무 이런 게 행동은 그렇지 정치와 국민이 괴리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요즘에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 내용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진통이다. 국민의당의 내용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저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이제 탈당파들이 나가면서 원내 교섭단체도 깨지고 그리고 과연 지금 남아 있는 바른정당의 의원들만 가지고 정말 새로운 보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들의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유승민 대표는 어쨌건 본인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졌잖아요, 많이.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명. 안철수 대표는 사실 지금 국민의당 내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지금 국민의당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4%대를 찍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지난주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주 꼴찌였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국민의당이 새로워진다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 내에서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호남의 의원들은 사실 바른정당과 합당 굉장히 거칠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해관계가 좀 맞아 있는 상황이긴 하나 과연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아무리 이념적 정체성 뭐 이걸 좋은 표현으로 스펙트럼이 높다고 하지만 네. 지금 바른정당과 도저히 같이 못 갈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대당 통합은 힘들다면 어떻게 그런 이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되 좀 한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좀 정리를 하고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새로운 중도 보수 통합 신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두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도 이렇게
조금은 좀 아까 이거는 뭐 비장한 얘기를 좀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즘도 예. 계속 비장한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비장함을 계속 내비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는데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네. 가서 추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YS에 대해서 상당히 업적을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YS 대통령 그리고 DJ 전 대통령 두 분, 뭐 YS 얘기를 하면 DJ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JP는 좀 약간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두 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의 거목들이에요. 그리고 민주화의 산 증인들이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통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진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어떤 인물들, 모든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YS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추도 2기에 당연히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그런 업적을 취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나회 척결. 하나회가 원래 이 하나회 군의 사조직이 전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였잖아요. 79년도 12.12도 그때 공수부대 동원한 게 하나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공수특전사의 여단들이 전부 저희 전두환 장군에 붙었으니까 하나회 척결했죠. 금융실명제 했고 공직자 재산 등록했고 네. 이런 것들 그 당시 지지율이 80% 이상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단지 이제 나중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예. 떨어지고 이건 뭐 김영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제 한계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친인척이라든지 뭐 아들 뭐 비리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YS가 우리나라 정치에 남긴 족적은 거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의 모든 정치인이 포진돼 있어요. YS가 발탁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YS 키즈들이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YS의 이 축이 2주기 추도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건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전부 YS 그럼요. 모시기 이런 예. 경쟁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었어요, 당사에.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띄워야죠. 그러니까 예.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 YS 정부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YS 정신이라는 걸로 보수를 포장을 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좀 새로워지고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예.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YS 띄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YS를 재평가해서 우리가 YS의 계승자다라는 취지, YS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그 YS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YS 3당 합당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철수 대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제 그렇게 또 반응을 했던데요. 글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YS의 3당 합당 제 기억나는 게 예. 그 통일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그 완전히 YS의 측근들은 3당 합당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국은 YS가 딱 얘기하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 YS가 카리스마가 있었던 정치인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그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당을 장악을 장악하고 했기 결국 때문에 나중에 뭐 호랑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건 네. 아닙니까? 그때 민정계와 민중계 정말 생각이 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합당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 전 의원의 얘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3당 합당을 아무나 한 게 아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아직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구상유치로 말도 했잖아요. 박 전 그렇죠. 의원이 예. 이유식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 대표에게. 그런데 지금 3당 합당 이런 거와 비교될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어쨌든 현재 박 전 의원은 이 지금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 드러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호남계 중진의 반대는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이 국민의당은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이 통합론을 군부를 뗐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조금 독단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대로 의견 수렴 그렇죠. 과정이 지금 사실 없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다라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안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극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초반에 예. 뭐 박지원 의원 탈당시켜라. 나 햇볕 정책을 포기하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호남계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전 조율되지 않은 방식으로 통합론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호남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내용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얼마 전에 끝장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끝장이 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세워야 그 이후에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 뭔가 국민의당이 변화를 주든 할 텐데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은 앞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유승민 같은데요.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중도는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리고 중도에 대한 국민들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유승민 대표도 적어도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도 나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유 대표가 보면 안보는 굉장히 우측으로 가 있어요. 현재의 우리 한반도 위기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냉전주의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많이 배어 나와요. 유승민 대표에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고치면서 중도를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중도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두 당 광야를 지나서 계곡을 건너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가다가 포기를 하게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